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 때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제 8월 1일 날 변곡이 많이 오면서 증시가 지금 3연속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예상된 여기까지는 하락이었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결과론적으로 기나긴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 조금 이따 같이 보고,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 하락이 이번이 끝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가장 크게 사실 지금 하락의 이유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단기금융시장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이 지금 되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불안정하냐면은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쪽 단기금융 시장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 SOFR이랑 EFFR이라고 하는데, 이제 SOFR이 그냥 국채를 담보로 해서 이제 국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EFFR이 이제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은행 신용이고 이게 정부 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 담보가 더 좋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0 밑으로 내려가는, 얘가 더 크니까 당연히 0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때 SBB 은행 파산할 때 잠깐 한번 튀었었고, 또 6월에 잠깐 한번 튀었었고, 이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4월 이후로부터 이게 상당히 그냥 계속 그냥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위에 존재하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단기 국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기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국채 발행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PD라고 하죠. 이제 PD, 미국의 이제 PD라고 하는데, 이제 PD들이 이제 딜러거든요. 이제 프라임 딜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국채를 사주면서 약간 그 딜링을 하는, 샀다 팔았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국채 발행량이 이제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받아줄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금리가 튀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단기 금리가 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로 사실 돈이 다 쏠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 주식에 있는 돈도 국채 시장으로 빨려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시장도 미국채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른 시장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근데 금리도 같이 빠지고 있긴 한데, 이제 공포에 들어가니까 이제 금리도 이렇게 같이 빠지고 있긴 한데, 근데 이 공포가 사실 끝나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이 공포가 다시 이제 더 공포로 가는 거는, 이 국채조차도 이제 위험하구나를 느낄 때 사실 진정한 폭락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채권도 폭락이 오고, 이제 채권 가격이 폭락이 오는 거죠. 이제 주식 가격도 이제 폭락이 올 겁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이 다이나믹하게 오늘 컸죠. 이제 국내 쪽이 장중에 이제 11%까지도 하락했다가 이제 9%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6.5% 됐죠? 6.5%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한 5%까지 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이제 한번 다 보도록 하죠. 예전 시결부터 해서 이제 20년하고 21년도에 이제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찍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지 하면서 4조 달러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이제 MBS까지 합치면은 양적 완화를 거의 3조 달러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채 발행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Q1을 보면은 두 개 MBS까지 합치면은 거의 1조 5천 정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채 발행 부담은 없었고요. 22년도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죠. 22년도가 근데 사실 이제 QT가 되게 되면서 QE량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증시도 무너지고 국고금리가 많이 튀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22년 4Q부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RRP라는 게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면 22년, 23년도 보시면은 단기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이 돼요. 총 국채 발행량이 이제 QT 제외하면은 2조 4천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2조 가량을 단기 국채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장기는 뭐 3,900억 달러밖에 발행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국채를 이 RRP에서 다 사준 거예요. 이 RRP가 2조 5천까지 늘어났었는데, 이 RRP가 다 단기 국채를 사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고금리가 이제 튀지 않는, 0bp밖에 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RRP가 이제 지금 3,400억 달러 정도까지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RP가 감소하면서 이 자산과 순유동성을 보시면은, 원래는 22년도에 자산도 줄고 순유동성은 더 줄었지만 23년도에는 자산은 줄었지만 순유동성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근데 24년 들어서는 이제 자산도 줄고 순유동성도 약간이나마 좀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 때문에 총 발행량이 이제 655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종합소득과세가 미국도 EQ에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발행량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3Q가 또 6,500억인데 이제 장기도 한 2,700 찍어야 되고, 4Q는 더 많이 찍어야 됩니다. 장기가 4,000원이나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쳐서도 5천억 달러니까 적지가 않은 거죠. GDP 대비해서 순 발행량이 QT를 감안하더라도 6.5%, QT를 감안하지 않으면 GDP의 8.3%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실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금리도 결국은 나중에 튈 거고요. 증시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매크로적으로 일단 먼저 한번 보죠. 그냥 뭐 매크로 얘기하면서 뭐 매크로 얘기 먼저 보고 뭐 기술적 분석이나 등등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 대비해서 일단 지급준비금 15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TGA는 이제 세수가 거쳐지면서 한 122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RRP는 이제 외국은행까지 합친 총 RRP가 73억 달러 정도 증가했는데, 이제 온 RRP, 이제 금융시장 레포를 하는 이제 RRP가 한 428억 달러 좀 크게 감소가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유동성도 한 271억 달러 정도 좀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 운임지수 보면 이제 BDI나 SCFI는 조금 하락 추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동 쪽이 이제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쉽게 이제 계속 빠질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고요. 뭐 국채 금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제 중동 확산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사실 중동 정책 확산이면 사실 금리 결국 방향성은 튀어야 되는 게 맞고요. 유가가 이제 상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이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증시가 빠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결국 연준이 뭐 돈 풀려서 뭐 금리 인하해서 이제 뭐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왜냐면 자산을 매입할 때, 그러니까 이게 자산 부채라고 쳤을 때 연준이거든요. 연준이 자산을 이제 국채를 사면은, 원래는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이 이제 은행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얘가 이제 늘어서야 되고, 과거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늘었었는데 이때부터 그렇게 못 늘고 있죠. 이제 이게 SLR이라고 이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은행의 이제 자본 나누기 자산인데, 현금이 계속 느니까 이제 자산이 늘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은 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GSIB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5% 이제 다 턱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은행들이 현금 안 받을 거야 이런 현상이 되니까 지준이 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 RRP라는 거를 증가시켰던 겁니다. RRP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자산 매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RRP를 계속 늘려야 될 거예요. 근데 단기금융시장에 돈이 계속 빌리려고 하면 단기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단기금융 현상이
튀는 현상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연관이 되어 있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다 국채 발행이 더 많아서긴 한데, 이제 그 우리가 막 금융시장에서 바라는 그런 QE가 진행이 돼도 앞으로는 이 지준이 다 찼기 때문에 단기 국채 금리를 더 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쳤을 때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예대율이 지금 다 차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대율이 100%였을 때가 2000년도랑 2008년도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은 100%가 아닙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규제 비율이 이제 예대율에서 SLR로 바뀌어서 SLR로 봤을 때는 100%거든요. 지금이 이게 더 늘질 못해요. 여기서 이제 100%라고 봤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게 결국 예대율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이제 금리를 높이면은 낮추면은 결국은 대출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예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 예대율이 다 찼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돈이 이제 안 풀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금 자체를 늘리는 이제 QE를 계속 해왔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QE를 못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위 기제가 폐지된 요 이후에 가장 큰 저는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0년도도 2008년도도 뭐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돈은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M1 차트를 보면은 돈을 다 풀었거든요. 예, 돈을 많이 풀었었습니다. 이제 근데 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는 돈도 못 풉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의 상황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피도 뭐 그걸 알고 빠졌는지 모르고 빠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거죠. 지금 코스피가 1일 낙폭 최대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국 역사상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대율이 100%가 넘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언제 끝나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가장 심플한 지표는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 뭐 통화량 대비나 GDP 대비해서 증시도 좀 상당히 고평가고요. 정부 부채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뭐 실업률도 이제 많이 높아지면서 사실 문제가 됐죠. 이제 결국. 근데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결국은 이제 언제까지냐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0까지 이게 가는 동안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요 영역까지. 근데 요 영역까지 가는 게 이제 어려울 거예요. 요때까지는 이제 다 RRP가 감소가 됐었던 건데, 이때까지 이 자산 쪽에서 이 자산 대비 총자산 대비 GDP거든요. RRP가 이때까지는 감소가 되면서 증시가 오히려 뭐 더 좋았었는데, 이제는 RRP도 없고 지준이가 깎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훨씬 더 이제 어려운 형국이 될 거고, 이제 요게 내려가게 되면 다시 돈을 풀 수 있거든요. 이제 사실 그럼 걱정할 게 없겠죠. 이제 그때는 두려워할 게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까지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 버티는 게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P를 이제 글로벌 GDP로 봐도 이 역사적으로 이 영역을 넘어가고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AI가 뭐 돼서 뭐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AI가 해서 뭐 사람이 잘리면 그 사람은 소비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경제가 70%가 소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이 GDP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쌍방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버슈팅해서 가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기나긴 시점에서. 닷컴 버블 때 이제 IT가 세상을 바꿀 거라 그랬죠. 이제 그러면서 이번은 달라. 이번은 멀티플을 더 받아도 되고 계속 갈 거야라고 했지만, 결국은 IT가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거의 이 전고점까지 가는 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GDP 대비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그런 리스크한 베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USC 5천 대비해서 GDP를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ISM 비즈적 나오는데 그것도 뭐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11시에 좀 발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요건 파일 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사실 이제 BOJ도 중요합니다. 이제 일본 쪽이 많이 오늘 하락했잖아요. 사실 니케이 쪽이 12% 하락하면서 장중에 13까지도 빠졌지만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풍을 하면서 1.8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제 12%로 종가로 마감이 됐고 뭐 엔캐리가 이제 꺾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가장 큰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부채 쪽 보면 이제 7월 거까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좀 약간 없었던 이 레포가 이제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국도 말씀을 드렸죠. 레포가 나타나면은 결국 자산을 늘리면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일본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일본의 양적 완화도 끝이 난다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저번 금정위에서 6조 엔을 이제 매달 사던 거를 이제 3조 엔까지 단기적으로 축소시킨다 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파티가 끝났으면은 결국 하락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때가 이제 일본 쪽도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 금리랑 이제 BEI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쭉쭉쭉 빠졌지만 이제 실질 금리는 이제 그만큼 빠지진 않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역으로 사실 실질 금리가 좀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쪽 보면은 오늘 뭐 엄청나게 빠지면서 이제 금리도 빠지면서 좀 싸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좀 절대치로 봤을 땐 과거보다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LD갭으로 보나 뭐 페드 모델로 보나 뭐 둘 다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으로 봐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뭐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뭐 이제 뭐 일드갭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도 뭐 트레일링 퍼나 이제 트레일링 PBR이나 둘 다 뭐 상당히 높은 영역이어서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쪽 봐도 S&P 투기적 순 포지션 뭐 롱 포지션으로 들어왔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롱 포지션 살짝 돌아왔지만 뭐 결국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이 결국은 다시 이제 숏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현물 수급도 매도 추세고 외국인 선물 추세도 계속 매도 추세인데 오늘 장중 추세가 뭐 사실 외국인이 거의 한 1조가량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거의 또 1조가량 매수를 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좀 단기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고 뭐 조금 있다 이건 좀 보도록 하죠.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은 뭐 최근 살짝은 매도하긴 했지만 장기 추세는 여전히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하고 있는 장이고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19조 4천억 정도 되면서 뭐 지난주랑 크게 움직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많이 줄겠죠. 왜냐면 이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상대 강도 보면은 이제 오늘 요게 제가 이제 현물로만 보고 있어서 S&P랑 나스닥을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락이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좀 요게 약간 조금 튀어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고 뭐 국내가 워낙 많이 빠져서도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 분기가 2배 가중치기 때문에 S&P나 나스닥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주고 코스닥은 뭐 여전히 상태 좋지 않고요. 뭐 그나마 이제 음식료, 이제 의약품 쪽, 뭐 비금속 그리고 이제 운수장비, 이제 전기, 가스, 통신업, 그다음 금융 쪽, 이제 증권, 보험, 이제 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쪽이 이제 뭐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금리도 저는 결국 다시 좀 튈 거라고 봐서 뭐
다 좋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요거 이제 뭐 상대 강도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나은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뭐 살짝이긴 한데 이제 130일 기준선 방향도 좀 안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 스코어링 할 때 여기 이제 점수를 매길 때 보시면은 저 4개가 다 빨간색이 들어와야 이제 그러니까 파란색이 초록색이 들어와야 롱 포지션을 하고, 저게 다 초록색이 또 이제 미트 숏도 들어와야 이제 숏 포지션으로 하게,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약간 조금 더 후행이지만 더 추세가 더 잘 타게 정확하게 이제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숏 추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점수 보면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극단적인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약세고 금은 강세, 뭐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점수로 보면은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롱 추세인 거는 맞고요. 10년도 롱 추세인 건 맞고, 이제 미국채 10년도 롱 추세인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그런 추세, 중립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금도 롱 추세로 보시면 되고, WTI 같은 경우에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숏 추세로 결국 돌아섰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 됐고, 엔비디아도 중립적인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고 3년 같은 경우에 결국 벌어져 있고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하방에서 이제 슬슬 상방으로 국고 금리도 좀 튈 것 같은 그런 모양새다라고 이제 RSI도 그렇고 좀 명확하게 이제는 나타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채 10년물도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상황에 이제 반등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이제 그렇게까지 추세가 명확하진 않네요. 이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 보면은 금도 보시면은 뭐 추세로 봤을 땐 여기 이제 볼린저로 봤을 땐 좀 애매한 거는 맞고요. 이제 사실 좀 애매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I도 보면은 WTI는 이제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건 상방에 더 가까운 모습이고요. WTI는 RSI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벌어져 있고 여긴 조금 덜 벌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도 모여 있고 여기 좀 덜 모여 있어서 그냥 5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롱으로 조금 약간 돌아설 것 같은 그런 모양새긴 하고, 근데 200까지는 아직 돌아서진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OBB는 약간 이제 하방으로 좀 돌아온 그런 상황이고, RSI도 좀 과매도 구간인 건 맞고요. 기준선 이탈도나 이제 50일 이격도도 좀 과매도 구간이긴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ATR은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하고요, 사실. 상대 강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은 뭐 애플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볼린저도 모양이긴 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은 있어요. 이게 좀 어정쩡하게 지금 아직 빠져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은 있고, 이제 OBB 같은 경우 아직까지 애플은 뭐 롱이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벌어져 있고 여기도 모여 있고 해서 50일은 롱이고 나머지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SI도 뭐 거의 하방까지 내려와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이 사실 바닥이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은 좀 덜 벌어지고 덜 모이긴 했지만 뭐 장 시작하면 하락하면 이제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하락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반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보면은
뭐 이제 좀 극단적인 사실 숏 추세로 돌아와 버렸고요. 그래서 다 숏 추세로 이제 넘어오고 있고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너무 극단적인 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점수 보면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이고요. 아직까지 S&P도 아직까지 그냥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숏 추세로 이제 확연하게 돌아섰고요. 코스닥도 숏 추세로 확연하게 돌아섰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어차피 현물은 지금 의미가 없죠. 선물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완전 벌어져 있고, 완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사실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여기서 계속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RSI도 그렇고요. 통계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더 불꽃같이 올라갈 확률은, 내려갈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여기보다 더 이렇게 높게 올라간 적도 없고 해서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도 이제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200일은 아직까지 뭐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기나긴 파동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하락은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단기 과열이긴 과열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봉으로 이제 S&P나 뭐 나스닥 둘 다 이제 일봉상으로는 좀 단기 과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뭐 완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P 주봉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3주봉도 마찬가지고, 뭐 9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120분봉 봐도 이제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극단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 좀 과매도였던 거는 맞다 이제 라고 보여집니다. 역대급 과매도긴 했다 라고 보여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과매도가 결국은 끝은 아니겠지만 이제 단기적인 반등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과매도 그러니까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 더 이격이 날 확률은 뭐 낮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확률이 낮다지 뭐 사실 추세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여기도 이제 50일 같은 경우는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 값의 이제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제 쇼패팅을 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기준선 이탈도도 뭐 결국은 다 평균 회귀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뭐 오늘 무너졌죠. 완벽하게 이제 무너졌는데, 이게 이제 분봉으로 보았을 때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 상황의 속에서 이제 기존로에서 제가 이제 보던 뷰가 이제 여기가 1, 2, 3, 4, 5가 돼서 하나의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해서 A, B, C가 돼서 큰 2가 돼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마도 이제 3에서의 작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2까지도 나올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좀 높은 가능성이라고 보진 않는데, 그냥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결국 라이트 룩이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보기에 약간 맞아 보이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제 큰 1이라고 하나 보고, 얘가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큰 1이라 보고 얘가 이제 큰 2가 되고, 얘가 그냥 큰 3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이상하게 했는데, 이게 1, 2, 3, 4, 5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1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큰 2면은 뭐 여기까지 정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크게 반등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여기가 뭐 반등은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다시 얘가 전도점을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빠질 때가 사실 미련을 갖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될 그런 때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좀 팔기도 애매하고 이제 들고 있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단기 반등이 조금 있으면 바로 저는 파는 게 맞고, 이 꼬리를 다시 한번 뚫리면 그때도 이제 미련 없이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시간으로 봤을 때도 이게 17 기본 수치거든요. 일목균형표. 18 하루 정도 차이라서 이게 요게 이제 한 파동의 하락일지 여기까지 끝이어서 얘가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3의 1 파동일지는 이건 좀 사실 애매한 상황이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둘 다 보는 게 일단 여기 이제 RSI가 좀 과매도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뭐 무리하게 지금 베팅을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죠. 뭐 이건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그냥 봤을 때 모양이 사실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 일봉으로 막 쭉 봤을 때는 이게 솔직히 이게 그냥 이제 1, 2, 3, 4, 5로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솔직히. 그래서 이게 이 가능성도 무시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열어놔야 된다. 왜냐면 이제 RSI도 30 밑으로 오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50 볼린저들도 이미 닿여있기 때문에 반등은 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무리하게 여기서 이제 쇼피팅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에 왔다. 물론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이미 120 기준선도 뚫렸기 때문에 하방은 무조건 하방이에요. 사실 이제 하방은 무조건 하방인데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되돌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여기를 되돌릴 것이냐 이제 그 차이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를 되돌리면 사실 롱배팅을 끝내시는 게 맞고 사실 여기에서 여기 되돌림이 있는 것까지도 염두를 하고 사실 플레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나스닥에 비해서 S&P가 여기를 이제 하나 자르기로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이게. 그래서 둘 다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게 1, 2, 3, 4, 5도 가능해 보이고 사실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2, 3의 1, 3의 2 이것도 가능해 보여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보수적인 걸로 따라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지만 뭐로 가나 일단 이미 추세가 다 깨져버리고 볼륨조도 깨진 상황에서 반등 이후에 다시 이제 추세적인 하락은 뭐 그거는 이제 명확한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0일 볼린저도 뚫리고 RSI도 과열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이걸 전체를 1로 보느냐 1, 2, 3의 1이냐의 뷰의 차이인데 뭐 RSI를 봤을 때도 이제 그럼 이제 요 가능성도 무시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BTC 이제 비트코인도 뭐 급락을 하면서 여기 저점을 깨지면서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결국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사실 과매도는 맞아가지고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주고 V코스피는 뭐 완전 급등을 했죠. 오늘 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폭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뭐 폭등을 했습니다. 빅스도 뭐 폭등을 했고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뭐 아직 오늘 거 반영은 안 됐죠. 뭐 더 빠지겠죠.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락을 했는데 이게 전체를 볼지 아니면 여기만 볼지 애매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는 건 여기 다시 뚫릴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은 하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요 정도 이제 반등하는 거 한번 지켜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스톡스도 뭐 폭락 중이긴 합니다만 과매도는 맞는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쪽 영향이 크진 않다 보니까 그냥 도지로 나오긴 했고 뭐 살짝 저는 뭐 반등은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지 않나라고 보긴 합니다. 뭐 상하이 종합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근데 결국 둘 다 뭐 추세적인 하락은 명확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한들 효과가 없어서 계속 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하락하다가 결국 다시 반등을 했죠.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이제 결국 선호가 이제 꺾이면서 결국 달러가 안전자산인 건 맞잖아요. 이제 원화에 대비해서는 다시 반등을 했고
위안도 이제 급락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게 결국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봐요.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가 결국은 될 거다. 이제 결국은 이제 미 국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WTI도 뭐 사실 중독 쪽이 문제다라고 진짜 그게 문제라면 사실 WTI가 튀었어야 되죠. 결국은. 근데 지금 일단 WTI는 빠지고 있어서 그쪽 리스크는 제대로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는 금리가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아서 뭐 계속 좀 저는 금은 지금 당장은 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미국채 10년,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도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최근 기준으로 뭐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사실 계속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싶고 뭐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뭐 좋지 않죠. 지금 뭐 완전 하락을 했는데 이게 1, 2, 3, 4, 5로 빠져서 ABC로 뭐 반등하는 확률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 급락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좀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계속 보여지지만 단기 반등 정도는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정도 되돌리는 반등 파동은 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 반등은 나타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좀 조심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